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1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월 11일 새날 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를 홍보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기존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과연 이 방송이 뭐지? 하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거시적인 경제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읽을 거고 시간이 되면 4월 12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연말에 제시하는 그 다음의 글로벌 경제 이슈죠. 지금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7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미쓰리가 제시하는 연말의 이슈들이 그 다음에 100% 딱 맞아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2015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12월 달에 금리 결정을 하고 우리 미국 연준은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 번 겨우 하면 잘하는 걸거려? 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미쓰리의 예언대로 미국 연준은 2016년 12월 달에 겨우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연말에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2019년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 연준이 2019년에 금리를 인상한다고요? 금리 인하해야 될 거려? 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2019년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저 사람은 대통령 재선 안 될 거라고 예언한 것도 저고요. 그리고 2021년 연말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22년 글로벌 경제 화두는 첫 번째 디폴트,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하고 2달도 안 돼서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돈다방 미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랑질 좀 그만하고 올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합니다. 그죠? 자,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 연준은 2022년도에 점도표로 봤을 때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이 되고 3월 달이 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 얼마를 할까? 그래, 편하게 25bp 하겠지.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25bp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 전문가들이 25bp 아닐 거려? 50bp 해야 될 거려? 50bp 한 번 하면 되겠어? 한 2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시장에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막 떨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사람들 말 의미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해줌으로써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에 몸살을 앓을 거고 즉 하락할 거고 그러면 연준 위원들도 그래 너무 과격하게 금리 인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쓰리는 연준이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50bp를 예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미쓰리는 굳건하게 25bp를 주장했죠. 자, 그런데 3월 달,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3월 16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쓰리의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남은 6번의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꾸준히 인상해야 될 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4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5월 초에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남은 회의에서 꾸준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의 우려를 뒤로하고 보지 않고 오직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될 거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경제가 재개될 거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거고 주식시장에서 고를 외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쓰리가 3월달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주식시장 몸살을 앓을 겁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렸죠. 올해 2022년도는 웬만한 주린이들이 매매하기 어려운 장일 것이다. 미쓰리가 가장 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근 2, 3년 동안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주린이들, 그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돈 버는 거구나 라고 즐겼던 분들이 올해 펼쳐질 종목 장세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근데 3월달에 여러분 보시면요. 3월달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끝난 다음에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견고했어요. 미쓰리가 계속 조심시켰죠. 그리고 여러분 연준이 5월달에 금리 인상을 50bp 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견고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5월달 FOMC 회의가 멀게 느껴져서 그럴 것이다. 이제 점점점 5월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식시장은 이제 현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bp 금리 인상이 당연했는데 50bp 금리 인상은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점점 마치 공포 영화처럼 50bp 금리 인상이 5월 3일, 5월 4일 FOMC 회의 날짜와 함께 쾅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지금 와서 즉 5월달 FOMC 회의가 30일 이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의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아마 연초부터 계속 청취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조심해야겠군요. 현금 100%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계속 조심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5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회의가 열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50bp씩 2번을 해야 되고 75bp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주식시장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하면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이 커질 거고 이런 공포감이 이미 시장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5월 초에 연준이 우리 미국 너무 잘 나가가지고 50bp 금리 인상 꽝꽝꽝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 유가도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요. 예, 그래서 미쓰리는 여전히 지금도 현재 5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혹시 만약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그 파급은 연준이 다 책임지는 걸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지고 그런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연준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건은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면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물론 돈다방 미쓰리를 꾸준히 청취해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4월 11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가지고 좀 풀어드릴 건데요. 자, 월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건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이자 비용이 부담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3대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다우지수는 1.19, S&P 500은 1.69, 나스닥은 2.18% 하락했습니다. 5월달 FOMC가 이제 21일 정도 남았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4일 날 열립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지금 증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죠. 자, 이번 주 지금 4월 12일 화요일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뉴욕 증시도 월요일 날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 왜 하락했냐면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연준의 지금 물가 목표치는 2%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요, 지난번에 3%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일단 2%라고 잡고 이제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1년 3월 대비 8.4%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상치 8.4%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나오면 언론들은, 전문가들은 더 떠들겠죠. 아마 어쩌면 5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해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서 5월달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단행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그 연설했던 연준 의원들, 그다음에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은 모두 굉장히 빅스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미쓰리는 연준 의원들의 저렇게 공격적인 발언도 어찌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도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4월 22일까지만 연준 의원들이 연설이나 발언들을 할 수 있고 5월달 FOMC 회의가 열리기 D-Day 10일 전부터 그들은 입을 꽉 다물고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아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연준 의원들이 블랙아웃 전에 시장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연준이 50bp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막 외쳐대면 미국 경제는, 미국 증시는 좀 자제해야겠는데 너무 나대면 안 되겠는데 좀 몸살려야겠는데 이렇게 위축된다라는 거죠. 경제는 심리고 경제는 돈이거든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올 12월까지 미국의 중립금리가 2.25에서 2.5%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정신나간 연방은행 총재는 무려 3.5까지 가야 된다고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0.5%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FOMC 회의가 6번인데 25bp씩 계속 금리를 6번을 인상하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2.5%에 미달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나 아니면 지난주에 발표했던 3%가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연방은행 총재의 생각대로라면 50bp씩 한 2번 이상은 금리를 인상해야지만 올해 연말에 미국의 중립금리가 2.5에서 3 정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기준,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2.5가 되던 3이 되던 그렇게 갈 때까지 글로벌 경제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미쓰리는 이미 여러분 지금 글로벌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미쓰리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코로나19가 눈에 콩깍지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이제 코로나19가 끝날 거고 코로나19가 끝나면 경제가 좋아질 건데 왜 경제가 둔화될 거라고 얘기하니라고 저한테 따지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미 코로나19가 종료돼서 경제가 재기가 된 것까지 다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딱 제껴내면 지금 글로벌 경제 분위기는 냉정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습니다. 경제는 점점 뒤로 가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면 연준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우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쌍욕 먹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금지어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개소리입니다. 예. 자, 뉴욕 주식 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15일 동안 상하이 도시가 지금 전면 봉쇄가 됐는데 일부 풀렸다고 했지만 중국의 중심인 상하이가 거의 2주 넘게 봉쇄되고 일부가 풀렸다고 해도 뭔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중국이 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은 너무나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연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자니 주가가 빠지고 경제가 위축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우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요. 미국 경제가 후퇴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참 금리 인상을 공격스럽게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핑계를 댑니까?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3월 달에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에서 걱정돼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못하고 25bp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3월 달에 그때 그 3월 달 전이지만 국제 유가가 막 $100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준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겨우 2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미국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될까 봐 과격하게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도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 겁니까? 경제가 좋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이거죠. 미국 경제 지금 되게 좋거든? 근데 중국이 저렇게 상하이가 봉쇄돼가지고 걱정스럽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가 이렇게 월요일에 하락했는데 그럼 지금 진짜 오리지널 거시경제가 어떤 꼬라지가 되고 있는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4월 11일 뉴욕 증시가 왜 하락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할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국이 둔화된대.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연준이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130달러 넘어갔을 때 300달러 갈 거라고 외쳤던 전문가들 미친놈이라 그랬잖아요. 미친 인간들이라고. 빠질 거라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제유가가 저렇게 100달러 넘어갔는데 그 상황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 즉 산유국들이 정상적으로 국제 유가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감산을 했었고요. 증산을 쥐 오줌 만큼씩 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30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300달러 간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개소리인 이유는 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하면 산유국을 째려보는 거죠. 니네 똑바로 안 할래? 라고 하면 산유국들이 그동안 감산했던 거를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빨리 진행은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에 기름을 뽑아가지고 팔아먹는 산유국들의 경제가 개판이었거든요. 몇 년 전인가요? 언제였나요? 2016년인가요? 그때 WTI가 막 26달러, 30달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년 상반기에요. 기름값이 55달러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헐값에 기름을 팔아 제낀 애들이 얼마나 재정 적절히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물 들어온 거죠. 100달러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막 돈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래 비싸게 팔아가지고 재정 적자 좀 해소해라 이런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거를 지켜봐 왔죠. 자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빡친 겁니다. 이제 야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했죠. 그런데 이 돈맛을 본 산유국들이 증산을 빠르게 안 할 것 같은 거죠. 겨우 5월 달부터 40만 배럴씩 하루에 추가 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비축률을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동안 한 번도 방출해보지 않았던 양으로 방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4월 11일 기준으로 WTI는 94달러, 브렌트유는 98달러, 100달러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국제유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100달러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WTI 기준으로 막 50달러 그렇게는 못 갈 거고요. 글쎄요, 뭐 한 7, 80달러 정도 선에서 이제 맞춰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미국이 비축률을 방출한다. 그 얘기 뭡니까?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도 물론 40만 배럴밖에 안 되지만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상하이가 봉쇄되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3%까지 분기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국제 유가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고요. 여기에다가 세계무역기구 WTO가 2022년 전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기존의 4.7% 예상에서 올해 2.4에서 3% 정도로 뚝 떨어질 거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세계은행은 2022년 올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하느라고 우크라이나 경제가 전년 대비 45.1%씩이나 감소할 거다라고 했어요. 기존에는 올해 우크라이나가 한 3%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건 3% 성장이고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5% 감소될 거라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90%까지 감소될 거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GDP도 11% 감소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도 올해 GDP가 전년 대비 30.7% 감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GDP 성장률이 감소되고, 물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벨라루스 이런 일부이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아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러시아가 만약에 정말 디폴트가 되면 러시아만 그럴까요? 다른 지역으로 도미노 같은 그런 전파력을 발휘할 거고 그런 전파력 우려감이 증시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가 똘똘똘똘 뭉쳐 있어서 비록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벨라루스, 몰도바 GDP 성장률만 마이너스로 크게 예상했지만 이러한 모든 분위기는 전 글로벌 국제 유가 시장에서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공급 위축을 우려할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계 석유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데 얘네 전쟁이 계속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싸우면 우크라이나가 석유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거고 걔네가 생산해서 수출하고 싶지만 지금 미국이 막고 있고 그러면 분명히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재료이긴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시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계속 싸운다면 경제 전문가들은 쟤네 저렇게 오래 싸우니까 저거 글로벌 경제 저거 우려되겠네, 걱정되겠네, 안 좋겠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칠 거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합니다. 너 어디서 주워들었어? 그러니까 서방 정보 기관이 그렇게 분석했대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총리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대화가 직접적이고 솔직했는데 어려웠어요. 우호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오스트리아 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푸틴이랑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저 새끼 또라이 같아. 저 새끼 전쟁 금방 안 끝낼 것 같아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글로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미쓰리 예상대로 그러니까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연준 의원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50bp 금리 인상해야 된다. 한 번 이상해야 된다. 두 번 해야 된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중국 경제 다 제외하고 오직 지금 연준 의원들의 입만 봤을 때도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래 싸울 것 같죠. 그리고 얘네가 오래 싸우지 않고 지금 계속 협상은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계속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계속 싸울 거고 그러면 자연히 경제가 후퇴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하이가 15일 동안 봉쇄돼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도요. 이제 경기가 꺾일 때가 됐거든요. 중국이 지금 충격이 좀 안 와서 그렇지.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이란 나라가 사회 국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줄을 쥐니까 이게 밖으로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이미 중국 내 기업이 몇 개는 나가 자빠지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었으면 벌써 쟤는 금융위기 왔어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 이젠 중국도 꺾일 때가 된 거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22일까지 연준 위원들은 계속 금리 인상을 얘기하겠죠.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할 겁니다.
과격한 금리 인상 하겠다고 할 거고요. 그럼 증시는 계속 하락할 거고 증시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 둔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둔화,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IMF와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5월달 FOMC 회의가 21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25일이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3월달 FOMC가 끝나고 5월달 FOMC를 너무 멀게 봤던 투자자들이 그동안 시장을 망치게 하고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준비했었어야지. 따라서 4월 22일 전까지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50bp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외칠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티격태격하고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곳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며 여기에다가 이제 국제유가도 더 이상 100달러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점점 이제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동안 몸살이던 산유국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팔라 그랬는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네. 빨리 생산해야겠네. 그러면서 조심조심 뒷구멍으로 생산해가지고 물량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4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 오히려 의견이 바뀌어서 5월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50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25bp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뉴욕 주식, 제가 이번 주 주식 시장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 증시는 견고할 것이다.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 실적이 있고요. 미국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경제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던 것이 2022년 1분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1분기 기업 실적은 괜찮을 거다. 특히 기업 실적의 포문을 여는 게 금융주인데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융주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가지고는 있지만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절대 자기네 입으로 자기네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가가 저가이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있습니다. 뭐 이럴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는 오히려 어느 정도 빠지긴 하지만 막 추락하거나 급락하거나 어떤 공포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여러분 지금 달러가 이제 다시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 강세에 절대 안전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1237원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계속 팔고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보면 또 이런 게 있죠. 어제도 오후장 들어가니까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언론에서 계속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왜 주가는 저렇게 계속 안 좋을까요? 왜 7만 원 회복을 못할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주린이들한테 왠지 삼성전자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딱 그런 결과가 어제 종가 무렵에 삼성전자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지수를 방어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주식시장이 견고한 거에 비해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악재가 많잖아요. 제가 뭐 대통령 당선자 악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악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철저히 종목 장세고요. 예. 이렇게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했는데 언론이 너무 삼성전자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린이한테 삼성전자를 사라고 삼성전자 지수 방어해 이렇게 김건희가 주가 방어하라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주린이들이 열심히 삼성전자를 사요. 올라갈까요? 매수세가 몰려서 단발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4월 12일 화요일 삼성전자 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푹 빠지면 예전에는요. 연기금이 뭐 몇천억 원씩 확 돌아가서 지수를 확 방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수 방어를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삼성전자의 매력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 주린이들에게 그 방어 역할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그렇게 삼성전자를 해주면 지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받쳐주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달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랍니다.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아까 4월 11일 뉴욕 증시에서 이제 3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건데 시장 예상은 전년 동월 대비 8.4% 예상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8.4%가 안 돼. 그러면 예상보다 부진했다. 미국이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런 멘트 나오면 4월 12일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지수가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오늘 돈다방 미스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정신이 없으시고 계속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최근처럼 정신이 없는 적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여러 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1000명이 되면 보여드리는 시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도 1000명이 됐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보이는 시황은 못 해드리고요. 우선 한번 워밍업으로 한번 그 라이브로 한번 시간을 제가 공지해 드릴 거고요.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거기서 탄핵 자금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 플랜을 짜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새날을 통해서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 꾸준히 청취하신 분들 새날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4월 11일 방송에서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새날 마켓 홍보해도 돼요 그랬는데 홍보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저를 자극해가지고요. 제가 또 이 전투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전투력이 급상승해서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분들한테 돈을 벌게 해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새날마켓에서 쓰게 해야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계획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